14개의 계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언덕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14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희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의사의 판정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의 상심이 컸던지라 뛰어서도 갈 수 있었던 집 앞의 계단이 높게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10분이 걸리던 시간이 난간을 잡지 않고는 오를 수 없게 되었고, 중간에 쉬지 않으면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오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마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대로 페달을 밟는 자신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차는 벽에 부딪히며 멈추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발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없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너편 어느 집에서 나온 꼬마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야, 혹시 남자 어른 없니? 아저씨가 발에 마비가 와서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남자 어른이 계시다면 도움을 좀 청해 주겠니? 말없이 꼬마애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자신은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할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세찬 비에 옷을 흠뻑 젖으며 펑크난 타이어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 되었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차 안에 계속 앉아있기가 정말 가시방석이었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할아버지는 다 되었다며 일어섰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무엇이든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갑에 달랑 한 장 있는 5달러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고에 비해 너무 적게 살해를 해서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세요. 그때야 왜 이렇게 더디 걸렸는지, 지폐를 내민 손을 보고 왜 아무 반응이 없었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폐를 내민 자신의 손이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 만약 내가 자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네도 틀림없이 나처럼 성심껏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네. 늘 운전 조심하게나. 라며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무사히 집에 돌아온 그는 마음이 180도 변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단을 내 힘으로 오르자. 언젠가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미안해. 저만치 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아내가 물었다.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내가 대답했다.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의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의 한쪽 다리를 식탁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아내가 물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몇 번을 버티다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여보,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가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음을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아내가 대답했다.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난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내가 따지듯 물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가 대답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사실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 있는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적금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 일을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니 연말까지 미룰 것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어젯밤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마지막 미역국. 나는 뇌종양 말기 환자입니다.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은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이젠 방사선 치료조차 의미가 없어지고 죽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도 미각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다가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고는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아들 2명은 평소에 교회를 멀리했던 녀석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10년은 더 늙어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내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헤어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 며칠 후면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줘야 할 텐데. 유튜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요리조리 검색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후회의 눈물이 납니다. 건강한 시간 동안 아내의 생일날 미역국 한번 내 손으로 끓여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박살날 것처럼 아프고 발악과 괴로움이 찾아왔지만 난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미역국을 끓여주어야 하니까요. 이윽고 아내의 생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미리 담가둔 미역을 꺼냈고, 고기를 꺼냈다 참기름을 찾고, 그런데 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하니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찬장 구석에 박힌 소금을 꺼내서 미역국에 넣었습니다.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나는 맛을 볼 수 없어서
감으로 소금을 맞추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미역국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역국의 첫 입맛을 보는 아내는 그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먹자마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먹자마자 우셨습니다. 맛있냐고 묻자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라며 밥까지 말아서 모두 먹고 나갔습니다. 내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가는 가족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이 나간 후에 정리를 하다가 내가 넣은 소금통을 보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소금통에 들은 것은 소금이 아닌 설탕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맛있다며 나의 마지막 미역국을 기쁘게 먹어준 가족들. 가족이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엄마의 얼굴. 경기도 양평 서종이란 마을에 호철이란 아이와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점점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 보기에 흉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무섭다, 괴물 같다고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엄마가 창피했고 그래서 엄마가 오면 도망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야, 너희 엄마다 하자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문방구집 아저씨가 아이를 따라가 잡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철이야, 너희 엄마가 아니라고 했느냐? 아이는 울면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흉측하지 않아요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문방구집 아저씨가 나를 달래며 엄마의 화상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지. 그때 너무 불이 크게 나서 아무도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단다. 소방관들도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었지. 그때 집안에서 네가 혼자 울고 있었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네 엄마가 너를 구하겠다고 다들 말리는데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그때 너희 엄마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는데도 너를 품에 꼭 껴안고 나왔어. 호철아, 저 화상은 너를 사랑했던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래도 너희 엄마가 창피하니? 그러자 호철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화상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겐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사랑해요, 엄마.